너희 눈이 멀어버릴 거다. 오늘은 저번 존스타운 이야기에 이어 한국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사이비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갖가지 신흥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을 모시는 단군계나 강증산이라는 사람을 모시던 증산계,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부터 시작한 동학계, 그리고 그 아래로 점점점 뻗어나가서 천도교, 상제교, 단군교, 칠성교 등 다양한 신앙과 사상 등을 기반으로 신흥 종교가 생겨났고,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70여 개에 달하던 걸 보면 아마 비밀스러운 종교나 모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총독부는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사 종교로 분류해서 경찰서 보안과의 단속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물론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종교들이 전부 사이비 종교인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이비 종교인 백백교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백백교는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백도교에서부터 파생된 종교입니다. 백도교부터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난 전정훈은 동학에 심취해 있었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다가 1900년 30살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인근 사람들에게 그의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1912년 강화도 오성산에 본거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백도교를 개창했고 3년 만에 교도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19년 교주 전정훈이 사망하자 간부였던 우광현이 이를 숨긴 채 조직을 유지하다 결국 세 아들은 1923년 독립해서 각자 교단을 하나씩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교를 대물림한 거죠. 맏아들 전용수는 하늘밖에 사람 없고 사람 밖에 하늘 없다. 사람은 곧 조그만 하늘이다. 라는 천인일체설을 표방한 인천교를, 둘째 아들 전용해는 교주가 결백한 심령을 가지고 추악한 현세를 아름답게 한다 라는 백백교를, 셋째 아들 전용석은 도화교를 창립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 백백교의 입교식은 돈 1원을 내고 행하는데,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정화수를 한 그릇씩 떠놓고 3번 손을 들었다 놓은 후 주문을 7번씩 3차례 외웁니다. 성인 남성은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감응, 감감응, 하시옵숭성. 성인 여성은 백의 부인 선선 감감응이라고 외우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지금은 조선이 일본의 통치 아래 있지만 곧 백백교의 통치 아래 독립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서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이 임명될 것이며, 또한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서양은 불로, 동양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조선에는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일반 백성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거지만 교도들은 전국 50여 곳의 피난처에 가 있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할 그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전용해이며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라는 뜻의 대원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전용해는 신통력이 있어서 말하지도 않은 신도들의 고민거리를 이미 알고 있다거나, 믿음이 부족한 신도는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하던 신도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용해의 측근들이 신도를 미리 불러서 고민거리를 말하게 하면 숨겨진 옆방에서 듣고 있던 전용해가 신통력으로 다 아는 것처럼 하거나, 천벌도 사실 신도들이 기도한다면서 전용해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간부들이 뒤에서 약간 믿음이 의심스러운 신도를 뒤에서 밧줄로 교살합니다. 그래서 천벌을 위장한 거예요.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전용해의 이러한 신통력에 점점 빠져들었고, 가평에서 출범한 백백교는 백도교의 성지 함남을 거쳐서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충청도까지 교세를 떨치며 1930년대 당시 신도수가 8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조선 인구수가 2천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 이 백백교를 믿는 사람이 8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자, 이렇게 신도가 되면 교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와 가옥 등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경성 본부로 올라와 교주에게 헌금을 바쳐야 했고, 만약에 가족 중에 미모의 처녀가 있으면 전용해에게 시녀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교주는 수십 명의 첩을 거느렸고, 만족스럽지 않은 여자들은 간부들에게 넘겨서 핵심 간부들 또한 67의 첩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세일 것 같았던 백백교의 교세는 1930년 7월 10년 전에 벌어졌던 금화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한풀 꺾이게 돼요. 이 금화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이자 백도교의 교주였던 전정훈이 금화군 오성산에서 그의 애첩 4명을 생매장하고 나머지는 교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금화군 오성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금화 사건으로 불렸어요. 바로 이 사건이 알려져서 대대적인 범인 검거가 시작이 됐고, 이 당시 범인들이 백도교에서 간부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백백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백백교의 핵심 간부들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해와 관련자들은 지방을 전전하면서 이제 비밀리에 교단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5년 전용해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 금광을 찾고 양주 봉암산 기슭에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당시 조선은 금광 열풍이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봉암산에 모여들었고, 깊은 산골에 금광으로 위장한 백백교의 비밀 아지트는 인근 유지와 관리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소식까지 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금광 진짜 신통력으로 찾은 게 맞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순금을 몇 킬로를 사요. 그 다음에 네모난 순금을 작두 같은 걸로 잘게 자릅니다. 순금은 약간 물러가지고 잘 썰리거든요. 그래서 잘게 잘라놓고 돌 같은 걸 이렇게 내리쳐요. 그러면 돌에 금이 조금씩 박힐 거 아니에요. 금들도 조금 으깨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동굴 곳곳에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해는 이렇게 가짜로 만든 금광을 비밀 아지트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신도들을 살해해 처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의심하거나 정체가 들통날 것 같다거나 탈퇴하는 신도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산속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해서 천원 금광 일대에서만 40여 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교도살인은 점점 과감해져서 나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몰살시키는 가족 몰살주의가 되어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지 못하거나 살인을 아는 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신도가 몰려서 발각될 위험이 있거나 심지어는 먹여 살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살인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족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경우 말고도 이 피난처가 전국에 한 50곳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은 이 피난처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가족들은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가족들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를 계속 있을 수도 없어. 몇 년 정도 지나면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피난처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양평, 연천, 사리원 등 전국에 있는 20여 곳의 비밀 아지트에서 314구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나중에는 대낮에도 그냥 교도를 살해한 다음에 자전거 뒷자리에 실어놓고 한강까지 그냥 가는 거야, 대낮에. 그리고 한강에다 그냥 시체를 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300여 구의 사체가 발견되긴 했지만 살해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91년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만일 신도 중에 의혹을 품은 사람이 생기면 병력사라는 놈을 시켜 산속에 기도를 하러 간다고 유인해 죽였고, 간부란 사람들 20여 명 역시 교주의 손발이 되어 돈 뺏기와 부녀자 능욕 그리고 살인 등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 왔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도 살인멸구를 하는 백백교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바로 해주에서 한약국인 구명당을 운영하던 유곤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유곤용은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점점점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자 20살의 나이에 혼자 해주에 구명당을 차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1933년 유곤용의 조부가 임종하기 직전에 유곤용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신과 아들이 백백교의 신자여서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전부 백백교에 갖다 바쳤다.
근데 이 교주가 진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바쳤던 돈은 곧 몇 배로 불어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부유했던 집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땅을 점점점 팔더니 빚을 얻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다가 결국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몰락했던 이유가 백백교 때문임을 알게 됐는데, 이 조부가 사망하니까 이번엔 아버지인 유인호가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가산을 싹 다 정리해서 백백교의 본부가 있는 경성으로 이사를 한 데에다가 18살이었던 딸 유정전을 전용의 시녀로 바쳤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곤용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정신 차리라고 4년 동안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거 진짜 사이비교고 믿으면 안 되고 우리 동생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계속 설득했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37년 2월 10일 유곤용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주인 전용해를 만나서 가르침을 얻고 싶으니 만남을 주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요청 끝에 2월 16일 왕십리 유인호의 자택에서 전용해와 유곤용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이 전용해는 그동안 애첩이 됐던 자기의 동생 유정전이랑 같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천안매부지간인데 이제서야 만나게 됐다 라면서 이제 한잔하는 술자리를 가지면서 가족들도 다 경성에 있으니까 너도 이제 그 군영당이라는 가산 싹 다 정리해서 올라와라 라고 권유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권유지 사실 구명당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유곤용 삥 뜯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눈치챈 유곤용이 당장은 힘들겠다 라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감히 어디 자기의 말을 거절을 해? 감히 자신의 말을 거절하니까 화가 난 전용해는 호신용으로 늘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유곤용을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유곤용이 전용해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맺혔고,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부하들 역시 전부 물리친 다음 바로 옆에 있던 파출소로 달려가서 사정을 말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백백교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수사대가 급파되어서 백백교의 2인자 이경득을 포함해서 간부 3명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고 잔당들도 소탕을 하면서 도망친 전용해를 수배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도 한 달이 넘도록 전용해를 잡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전용해는 만일을 대비해서 자신의 맨 얼굴을 보면 너희 눈이 멀어버릴 거다 라면서 항상 하얀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고 10개가 넘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애첩들도 전용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랑 2인자였던 이경득 딱 2명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심각하죠. 하지만 수배를 시작하고 50일이 지난 뒤 양평에서 전용해로 추정되는 사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추정이 되는 사체인 이유는 코 아랫부분을 산짐승이 뜯어먹어서 정확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체를 보자마자 아들인 전종기가 달려가서 아이고 아버지! 라면서 통곡을 해서 그게 전용해라는 걸 알아봤다고 해요. 조작 같지만 안에 소지품 같은 것도 전용해가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기도 했고, 코 아래를 뜯어먹었으니까 눈 정도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부검 결과 전용해는 도망친 지 5일 만인 2월 21일쯤 자살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전용해의 머리는 포르말린에 담겨서 범죄자의 두뇌 표본을 연구한다며 보관되어 있다가 2011년에 화장되었다고 해요. 자, 한편 경찰에 체포된 백백교 간부들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 24명은 보안법 위반, 사체 유기, 상해치사, 살인강도, 사기공갈, 횡령 등 10개의 죄목으로 공판을 회부됐고 그중 살인에 관련된 피고인만 18명이었습니다. 기사에 병력사라는 놈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병력사가 이 문봉조라는 사람이에요. 문봉조가 공범자와 함께 죽인 사람이 49회에 129명, 이경득이 61회에 186명, 길서진이 48회에 169명, 길옥군이 34회에 121명, 이한종이 11회에 35명 등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개별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는 신도들이 그냥 우리 부모가 믿으니까 따라 믿었다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전용해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 라는 사람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이들 모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예심 결정서를 보았으니 자기의 죄를 알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종이를 받긴 받았는데 무식해서 뭔지 몰랐습니다. 이 정도 기초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그 신통력 이런 것도 다 속아 넘어가고 그랬던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백백교에 다 수탈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 백백교에서 지켜준 게 일본 경찰이라는 게 조금 그렇죠. 이 당시에 일본 경찰 쪽에서도 약간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조선의 미개한 민족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도 믿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되먹지도 못하게 살인까지 어마어마하게 저질렀다라는 걸 되게 퍼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공판에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불러놨어요. 자, 그렇게 3년 뒤인 1940년 검사는 살인과 관련된 19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은 징역 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4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며 백백교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인 존스타운과 백백교 사건을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